네, 한국경제TV 와우넷이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코스피 3000시대 변동성 장세 속에 숨겨진 저평가 종목은 무엇인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믿음직한 형님 권태민 파트너와 가든숙, 우리 꿀단지 파트너, 가문숙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집 때 특별한 두 분이 특집답게 특집인 만큼 특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랄 게 일단 두 분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이 두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신 거는 와우네 저희 한국경제TV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콜라보 가장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를 선정했는데 두 분이 1등을 하셔갖고 두 분이 본의 아니게 콜라보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한 배를 타셨습니다.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렇죠. 시청자. 그래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보다 사실 또 두 분 다 베스트 파트너시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상보다 이 상이 가장 훌륭하지 않나, 가장 좀 기분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먼저 베스트 파트너 때 뭐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베스트 파트너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우리 감숙 파트너와 함께 하시게 된 어떤 소감도 견해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서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된 것은 제가 뭐 이 방송을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해마다 그리고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는 역시 작년까지 돼서 7년 연속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가 됐는데 지금 제가 좀 대상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10월 달까지 방송을 하고 10월 달부터는 저희 클럽에 좀 집중하느라고 이 회원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한테 올인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도 뭐 능력이 안 돼서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는 힘을 실어서 갈 것이고요. 이제는 좀 방송도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은 정보 드리고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둘이 콜라보라고 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가문수 대표님이 좀 그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경험은 없지만 뭐 여자분들 중엔 당연히 탑이고 또 이런 그 남자 여자를 다 합해서도 거의 뭐 탑 클래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의 그 실력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대신 이제 기법은 또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기 많으시다는 거는 뭐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왕원의 회원님들이 뽑아주신 거니까 뭐 뽑아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단수 그냥 뽑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고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때 이건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개 방송도 오늘 방송 끝난 이후 10시부터 하신 두 분이 또 함께 하시는 공개 방송으로. 또 한경 계시면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감 대표님 또 처음이실 텐데 우리 감 대표님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1등을 하셨으니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우리 또 권태민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그 소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1등으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만큼 성원의 보답 코저 1월 25일 날 이제 종목 펜트하우스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민 대표님하고는 제가 발간했던 책에도 뒤에 추천사를 제가 권태민 소장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동안 또 이 같은 파트너이지만서도 존경하기도 하고 선배님으로서도 정말 좋은 면들을 많이 갖고 있다. 차트도 굉장히 잘 보시고 그런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번 콜라보 투표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등도 당연히 하고 싶었지만 저도 마음속에 누군가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좋은 짝을 선정해 주셔서 콜라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권태민 대표님이야 그동안 한국경제에서 내노라 할 만큼 계속 베스트 파트너로서의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었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뭐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그 명예에 실추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수상소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말 이런 거. 이런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저는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수상소감 같은 거 시키면은 잘 못하는데 우리 감 대표님은 뭐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2020년 두 분에겐 정말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특집 방송 코스피 3000시대 우리 명불허전 권태민 가문숙 파트너와 함께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시장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000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동성 장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가장 궁금한 거는 앞으로 2021년도에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볼 텐데 우리 권태민 대표님 먼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20년도 때 2020년 1월 때 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죠. 네. 그때 한국경제TV에서 해마다 베스트 파트너들과 함께 증시대 전망이라고 네. 큰 강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강연회를 합니다. 네. 그럼 물론 저도 가서 이제 같이 네. 봤던 기억인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1월 달에 우리 시장 3천 간다. 네. 3천을 연말에 3천을 분명히 갈 것이고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연회에서 녹음하세요. 네. 제 말씀 녹음하세요. 네. 라고 해서 정확하게 1년이 딱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3천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지력에 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자 21년도에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네. 녹음이나 녹화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2021년도 우리 시장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전방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네. 안단에 들어가 보면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녹음을 하고 했던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10년 훨씬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수는 계속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도 상승합니다. 이 말을 일단 단정 짓고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딱 1년 전에 퀘스트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천을 가는데 그 이유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간다, 초반에 간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6, 7만 원, 7, 8만 원 가게 되면 6, 7만 원 가게 되면 지수는 2,600, 700 갈 것이고 다른 종목들이 좀만 따라주면 바로 3천 넘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거리셔가지고 제가 녹음하세요.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황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급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클럽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냈었죠. 오히려 하락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다 지나간 이후에 지금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 거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노란 박스로 그려준 부분 이게 최기훈 MC랑 마지막 방송할 때 그려놓은 겁니다. 네. 저는 그려놓은 거 지우지 않으니까요. 이때가 10월 달입니다. 이때까지 방송을 하고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고점을 넘어가서 상승할 것이다. 쭉 흘러가 보면 자,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결론은 3천을 넘어갔죠. 근데 제가 지금 잘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맞췄던 경험이 있으니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의견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달라는 말씀이고요. 지수가 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올라갑니다. 다만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미국 다우 지수에. 항상 굴곡이 있었어요. 이 내용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스튜디오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리먼 브러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출렁거렸지만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결론에는 단기적인 하락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쭉 가는 상승은 없어요. 가다가 꺾였다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은 지난 금요일 날 3,08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200을 찍고 3,266을 찍고 3,08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주린이라고 말씀드린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상승을 먹었죠. 그러면 이때 내 재산 몰빵을 질렀을까요? 분명히 여윳돈 가지고 일부 자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수 상승에 기대어 가지고 한 30% 수익이 났다고 치면 300만 원 수익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주식 쉽구나. 영끌이라 그러죠. 대출 받아가지고 최근에 뉴스 보면 신문지에 나온 것은 전세금을 빼서 베팅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30% 300만 원 버셨던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돈을 가져와서 질렀습니다. 이제. 근데 한 5%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것보다는 더 큰 손실이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주린이라는 분들이 이거는 지금 운일 뿐이야.
지난번에 30% 먹은 거는 수익 난 거는 내가 실력이고 이건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미수 신용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10% 혹은 15% 종목별로 하락이 오게 되면 깡통이 난단 말이죠.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를 하루에 1,300만 주 기관이 매도를 한 날이 있습니다. 4조 4천억 매도를 했죠. 근데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2조 원의 매도세를 개인이 다 받아냈죠.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단 말이죠. 왜 3월 15일 공매도가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다시 재개된단 말이 있고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거품이 끼고 있습니다. 이 실물 경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했던 얘기고 FRB 의장도 이번에 연준에서 했던 얘기 뭐냐면 자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씩 소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인상 안 합니다. 한 번에 다음 달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실물 자산에 거품이 꼈다는 거. 뭐냐면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돈을 뿌려가지고 이런 그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주식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렇다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거품이 거치는 순간은 금리 인상이라고 좀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을 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좀 어깨를 힘을 주는 사람들, 뭐 깡패, 뭐 이렇게 한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좀 나쁜 표현이지만 뭐 건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쪽에서 한 2명, 3명이 걸어오면 저랑 최균영 씨가 만약에 그런 류의 나쁜 사람이다. 네. 저 2-3명 걸어오면 일로 와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저기서 한 500명, 1000명이 막 몰려옵니다. 도망가야죠. 우리가 살려면.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몰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동안의 개인들은 모래알이라 그래서 투자자 외국인 기관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주가는 떨어지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래알 같은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모래알이 진흙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진흙은 물기가 빠지게 되면 다시 부스러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가 좀만 더 내리면 큰일 났다는 소문이 돌 것이고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면 그때 가서는 좀 늦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 조절을 해가면서 너무 막 몰빵을 질러놓고 주식에 대해서는 다 질러놓고 기다리는 단계는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예를 들어드렸죠. 출렁일 겁니다. 이 경제 논리는 냉정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다 먹게 만드는, 돈 수익을 다 나게 만드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돈을 뺏어먹고 자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뺏어먹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서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내 돈만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회사에 투자해놨다면 그거는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매일매일 삼성전자를 주가를 매일매일 보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렇게 이제 말을 정리하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충격파가 있을 것이다. 그 충격파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상승보다 훨씬 못한 수익률, 오히려 손해율이 날 수 있고요. 깡통도 날 수 있고요. 그걸 잘 견뎌낸다면,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2021년도에는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진짜 누구도 겪지 못한 엄청난 행운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 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또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백신의 작용이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백신을 2월부터 접종한다 해도 11월까지는 뭐 항체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집단 항체 얘기를 그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9월까지 접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는 좀 거리두기 좀 더 좀 냉정하게 하면서 좀 중심을 잡고 간다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까지 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주가는 상승한다. 그렇지만 그 충격파를 받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권태미 파트너의 의견 들어봤고 이어서 가문숙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와 함께 요즘 요 근래 방금 전에 보여줬던 차트에서도 보다시피 조정이 시작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감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조정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많이 오른 만큼 단기 조정도 필요한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정은 어쩌면 필요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권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까지의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사실은 지금 현재 투자 자금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뺀 자금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네. 올해 1월 달에 어쩌면 코스피의 차트가 성큼성큼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1월 초반에 급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 연말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작은 돈을 갖고 수익을 냈는데 이제는 큰 자금을 투입을 시켜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투자 자체가 커졌고 우리가 이 상승 1월 달 초반에 봤었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엄청났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의 조정의 시작이냐, 오른 만큼 단기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깊은 조정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난관은 일단은 3월 15일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부분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올 한 해의 증시는 저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보다도 올 연말까지 봤을 때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되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증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권 대표님이 잘 찍어주셨는데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백신과 치료제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바로 이제 연준이나 또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 돈을 조금씩 또 이렇게 줄어들이는 조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상태는 시장에서는 경계감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전략도 드리고 네. 현재 구간에서는 풀베팅보다는 저도 사실은 1월 11일 날 클럽에서 가는 비중 축소 현금화 전략을 조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도 조정이 예상이 되니까요. 공격적인 그런 흐름보다는 현재는 시장의 어떤 조정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자라는 말씀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결론은 우상향 시장이다. 그러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꼭 지켜보자라는 거. 미국에서 연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문석 대표님에게도 2021년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여쭤봤기 때문에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두 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 감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이 또 하나의 우리 시장에 큰 이슈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그리고 또 눈앞에 있는 건 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한 번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권태민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공매도에 대한 이슈 지금 뭐 3월이냐 5월이냐 싸움일 뿐이지 공매도는 실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 과연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두 가지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 공매도 부분 말씀드리면 네네. 공매도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보도 좀 많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또 쳤던 부분 거기에 대한 게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공매도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는 빨리 수정이 되거나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일단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일단 그 공매도를 다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낙연 대표라든가 총리라든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 논리가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개인들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게 현명한 시장이 되고 투명한 시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절대 금지가 원칙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꼭 경제 논리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그 제도를 좀 보완하고 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예. 좀 끊고 예. 저희가 바이든을 또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가문숙 대표님 공매도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뭐 일각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의 행복이 개인들에겐 슬픔이다. 개인들의 슬픔이 나에겐 행복이다. 이게 공매도를 좀 이렇게 빗대서 하는 말인데 실행은 될 것 같습니다.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에 대한 문제인데 3월이 됐을 경우 그리고 5월이 됐을 경우 과연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지 뭐 매도 먼저 알고 맞으면 괜찮듯이 좀 이렇게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가 그 작년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3억으로 축소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가 시행되는 거는 이제 이 올해부터지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10월 말 정도부터 주가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3월이냐 5월이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정되는 부분은 2월 정도가 되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월 말 2월 중순 정도 되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가닥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분명히 조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조정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에 한 5에서 10% 정도까지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응 전략이랑 이런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예전에 이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2008년도와 2011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8개월, 3개월간의 공매도 금지를 전면했었는데 그 이후에 2009년 6월 1일 날 공매도가 부활됐을 때 코스피 증시는 1.38% 상승을 했었고요. 한 달 정도 후인 7월 1일 날에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코스피는 공매도가 재개되던 날 5%가량의 하락을 보이긴 했었는데 15여일 만에 평균 수준까지 다시 다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공매도가 재개가 다시 부활됐을 때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14일 기준 대차 잔액을 보면 47조 3,90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대차 잔액은 뭐 아시다시피 공매도의 거래 선행 지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7조 원 이상의 대차 잔액이 쌓여 있다라는 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당연히 시장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대차가 늘어난 종목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대차 잔고가 41% 이상 늘어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대차 잔고가 올해 61%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에는 일단은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선물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해도 단기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시 반등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소형 코스닥 업종들, 오히려 소형주라든지 테마주들의 업종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업종들의 흐름들이 좀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2월 달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된다라면 그때는 조금 저는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시고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많이 급락했던 대형주 위주로 지수 관련주 위주로 편입을 하시면서 그 전에 중소형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흐름과 함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매도에 관련된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한국증권거래소에 들어가셔서 내 종목이 공매에 속해져 있는지 안 속해져 있는지 또 그것도 미리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네. 벌써 미중이 아니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좀 두 가지로 나누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럼 우리 감 대표님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바이든 정부의 등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 지금 공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증시, 미국 시장에서 대선이 교체됐을 때에 신정부가 들어오게 됐을 때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을 특히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재정 정책이라든지 추가적인 코로나로 인한 부양책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한 이 블루웨이가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본다라면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그냥 자체적으로 두게 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손잡고 동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뭐 불필요한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너무 파격적인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서서히 흐름들을 보면서 재정 정책들이나 추가 부양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네. 장기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보다는 사실 좀 나아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권 대표님에게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등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함께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저는 그린 뉴딜 관련된 그 업종들이 굉장히 뜨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기대만큼은 뭐 뜨겁긴 했었습니다만 제 기대만큼까지는 아닌데 아직 뭐 파리 기후 협약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직 좀 더 기대를 가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등장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은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질 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주 뭐 확실한 얘기라고 지금 이제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이제 메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공화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밀어주는 쪽,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밀어주는 쪽. 그러니까 어디 쪽에 밀어준 쪽이라는 표현했지만 드라이브를 거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SOC 사업, 그러니까 기간 산업, 이런 항만, 철도 이쪽을 좀 강화를 하고 정부 SOC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 회사입니다. 나라입니다. 그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수. 그다음에 굴뚝주 이쪽이 좀 강화되는 것이 공화당이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 말고 그 밑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걸프전이 일어났죠. 지금 오래된 무기들을 다 이라크 사막에다 쏟아부었습니다. 터지지도 않는 폭탄들을. 그런 정도로 일단 전쟁을 좀 유발을 해서 이렇게 군수 쪽을 좀 밀어주는, 굴뚝주를 밀어주는 쪽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입니다. 그린 뉴딜 말씀하셨는데 그린 뉴딜도 잘 봐야 되겠고요. 지금 IT, BT 쪽을 전통적으로 상당히 밀어줬던,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화당은 보수 쪽이고 민주당은 진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BT 쪽을 많이 밀어주는데 정보통신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BT 쪽, IT, BT 쪽을 많이 밀어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술주들의 거품 논란이 있을 때도 민주당 정권이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지금 친환경 쪽, 특히 전기차 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IT와 PT 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런 섹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을 방송상에서는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이제 공개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을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정권이 들어서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밀어줬던 쪽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강세 보인 업종, 공화당이 정권 잡았을 때 강세 보였던 업종을 봐야 되고요. 여기서 좀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민주당 정부가 가장 친한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그 영향이 있는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 그쪽 그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친분을 맺어놨던 쪽이죠. 하나 김승현 회장님이 그래도 그쪽에는 좀 그 민주당 쪽에는 인사들 많이 친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그런 거 잘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과거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융복합적으로 나오는 그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커넥티카가 같이 합쳐져서 간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예전에는 한 섹터만 봐야 되지만 통합을 해서 같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좀 선점을 해나가는 네.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두 분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또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이제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눈에 들어오시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두 분께 두 업종씩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 똑같은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에 관해서 쭉 이렇게 둘 다 선택을 해주셔갖고 이거는 1분씩 짧게 업종에서 여쭤보고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을 또 네. 소개해드리는 시간에서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밖에 저희가 드리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웃어주신 우리 감 대표님 먼저 반도체 관련한 업종 선택해 주셨는데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근데 정말 업종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죠. 그 많은 업종 중에 두 개가 겹쳤어요. 네, 신기하게 정말. 그러니까 두 분이 진짜 전화 통화 한 통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서 대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시청자분들이 왜 두 분을 서로 1위를 뽑으셔서 둘이서 콜라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시청자님께서 아셔야 될 거는 저희 권태민 대표님이나 저나 또 베스트 전문가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렇게 체크했다라는 업종은 네네. 그만큼 중요하고 올 한 해 그래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전기전자. 저는 뭐 삼성전자를 그 FC 꿀단지에도 그 골키퍼로 세워놨던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일단은 지금 비메모리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삼성전자도 예상을 하고요. 2022년까지 D램의 장기 호황이 나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하려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달러가 강세여야지 반도체 업종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지금은 달러의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이 강세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빠르면 2분기 정도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에 지금 일단은 이 D램 가격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큰손이었던 업체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서버 업체들이 쌓아놓은 재고들이 완전히 소진이 되면서 서버용 D램 구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D램 가격의 하락과 또 재고로 남아있던 D램들이 다 반출이 되면서 이제는 신규 주문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장기 투자는 물론이고 그 외에 연관이 되어 있는 또 반도체 섹터들, 전기전자 sek터들은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올 한 해에 제가 이 연말에도 그렇고 우리 최 앵커님하고 할 때 우보천리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네, 네, 소외해이라면서 네. 소외 걸음으로 천 걸음을 가는 것처럼 올해는 투자를 하라 말씀을 드렸었고 무소외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지우지 흔들지 마시고 반도체 업종, IT, 전기전자 섹터들은 올 한 해 연말까지 들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보천리. 일단 반도체 변동성 장세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 두 가지씩 선택을 해주셨는데 공격에 겹쳐서 저희가 반도체 일단 여쭤봤고요. 네. 권 대표님 이어서 그러면은 2차 전지 네. 업종에 대해서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1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상승했던 업종이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업종이니까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일단 글로벌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탄소 배출 제로 시대를 향한 쟁걸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 좀 더 우리나라보다 빨리 실질적인 그 내용들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메이저 업체들 그러니까 대형 그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쪽으로 혹은 수소차 관련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타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언론에서 얼마든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선택해 주신 변동성 장세 속에 눈여겨봐야 될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